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가가지고 이 축제처럼 전당대회를 즐기고 싶어갖고 방청객 모드로 고함 함성을 엄청 질러댔더니 그 현장에 어우, 사람들은 많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아니 그 그래도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았어요. 열이는 뭐 또 함성 지르고 하는 거 보니까 예전하고 그게 우리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고리띵할 정도로 했어요. 남영위원장이 이번에 성관위원 했잖아요.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내 옆에 앉아서 막 후보들 나오면 다 했잖아. 함성 그래서. 지르고 막 하는데 본인은 다 공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면 이게 딱 표가 나. 높낮이 차이가 나요.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진짜 제가 그 매회마다 제가 이제 합동연설분과위원회 소속이 돼 있어서 전국을 다 다녔어야 되는데 다리를 다쳐서 이제 몇 군데 가까운 곳만 갔어요. 갔는데 그냥 앉아서 이 연설을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막 그 호응을 해줘야 또 연설하는 후보자들이 삐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희도 해봤지만 막 박수 소리 나고 이러면 흥분되고 또 더 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더 목소리 크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있는 그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막 했더니 나중에 항의가 엄청 들어왔는데 저 선관위원 저 잘라봐요. 뭐 이렇게 어쨌든 무사히 잘 끝났고요. 결과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뭐 원했던 그런 정말 개혁적인 지도부. 예, 실제로 그 됐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 있죠. 네. 예. 정은혜 전 의원도 같은 선관위원 했는데 정은혜 전 의원한테 남영이 선관위원 왜 그러세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제보가 엄청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그 남영이를 선관위원을 추천한 사람이 김현정 비대위원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까지 그냥 엮여서 그 남녀위원장처럼 그냥 대놓고 하면 괜찮은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또 그쵸? 뒤에서 맞습니다. 그게 더 문제죠, 사실. 그게 대놓고 더 안 했다니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이번에 또 뒤끝 장렬한 박용진 후보가 또 이렇게 뭐 할지도 몰라요. 아무튼 무사하게 예,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다 끝- 어떻게 어디에 계셨어요 어제? 어제 현장에서 보고 저는 이제 끝에까지 좀 보고 나서 여의도에서 또 몇간 뭐 뒤풀이 한다 그래서 가서 또 그 이재명 후보님 캠프 제가 쪽에 이제 지난번 가셨어요? 대선 때 이제 그 비서실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멤버들은 좀 빠지고 후배들이 이제 캠프 구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세대 교체가 된 듯한 느낌. 음. 40대 초중반, 뭐 30대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열심히 잘했다고 주변에서 아주 칭찬들 많이 해주시더라고. 윤종군 이게 이너서클이잖아요. 아, JM의 핵관? 이 핵관까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고 그냥. 네. 우린 여기서 그냥 막 지르면 돼요. 그냥 핵관 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할 거예요? 핵관들만 알지. 요번에 하여튼 그 전당대회 보면서 지난 대선 때 하고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된 듯한 그래서 실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결합해서 앞으로 당대표 하시는 길에 아주 크게 기대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도와주신 분들 네, 몇 네. 면이 그렇다는 네, 얘기죠. 네, 네. 어제 비대위원이 마지막 임기였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맨 앞 회장이시기도 하고 네. 또 비대위원으로서 80 며칠? 78 78일 동안 네. 애쓰셨는데 네. 마지막 날 소감은 어땠고 전당대회 보신 그 소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78일 동안 저희가 비대위에 비대위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우리 당이 45% 그리고 국힘이 39%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비대위 78일 동안 우리 지지율 그때 시작할 때 20%대였거든요. 우리 그 잘 아시다시피 그 박지원 전 비대위 체계에서 20%대로 추락했던 거를 윤석열 지지율이랑 비슷했죠. 그걸 이제 45%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뭐 비대위가 다 잘해서 된 건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뭐 무능과 뭐 국힘당의 내용 이런 게 다 합쳐져서 된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그 저 당 지지율을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긍심을 좀 긍지를 좀 갖고 있는데 지난 78일 동안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당원 뭐 개정, 전당대회 룰 아유. 개정, 뭐 앞치락 뒤치락 했다. 최근에는 뭐 당원 14조 관련해서 중앙위에서 부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라고 보고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국힘당처럼 그냥 뭐 이렇게 체리따봉 이런 거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 안에 토론하고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잡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나가는 정당이라서
뭐 그런 거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항상 기승전 이재명이었잖아요. 78일 동안. 아무런 이재명과 상관없는데 기승전 이재명 프레임을 계속 그 몰고 가고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몰고 가고 특정 후보가 또 그렇게 같이 장단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당신과 민심에서 80% 이상 특히 민심에서 이렇게 얻은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80%에 육박하는 당신과 민심을 그 거슬리면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제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는 자중자애하고 이제 새 당대표와 지도부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선명야당, 유능한 민주당 그 길로 가는데 협조해야 된다. 그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좀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네. 저희 어제 그 전당대회 결과도 조금 이따 할 텐데 지금 이 시각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호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첫 행사는 현충원 참배부터 했고 1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요새 텔레비전도 안 보고 뭐도 안 봤는데 이번 최고위원 회의를 다 보게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3시 신임 지도부가 평산마을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지금 뉴스가 뜨고 있죠. 어떻게 도착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한다는 계획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일 먼저 이게 하시는 이제 행사. 어제가 이제 전당대회였잖아요. 그러면 통상 이제 캠프에서는 뭐 길면 한 일주일 전부터 전당대 끝나고 나서 일정을 어디로 갈 거냐. 내부에서 이제 심도 깊게 검토를 하죠. 현충원은 뭐 늘 상수고 그 다음 일정을 민생 일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런 정무 일정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늘 이제 고민거리인데 뭐 민생 일정으로 해도 좋았지만 이번에 이제 이제 대표 선거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당 분열이 격화되거나 이런 거 아니지만 뭐 늘상 있는 수준 정도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 표로 드러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신 거고. 그래서 어쨌든 현충원 참배하는 건 이제 상수인데 두 번째 일정을 뭘로 할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평산마을 가는 걸로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마 글쎄 제 느낌에는 오늘 지난해 그 당대표, 대선 후보 되고 나서 이제 청와대 방문했을 때 받은 그 넥타이 기억나세요? 네, 알죠. 이렇게 체크 이렇게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고, 사모님하고 같이 받았는데 수락연설하고 그 TV 토론할 때도 이제 중요한 자리에는 뭐 옆에서 얘기 안 해도 그걸 좀 메고 나가셨거든요. 오늘 혹시 또 그거를 메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통합의 행보로 아주 좀 잘 잡은 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강한 민주당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저는 그 통합 행보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지난 대선 그리고 지선 이어오면서 당 내의 분란부터 다 잠재워야 되지 않나. 그걸 먼저 가장 크게 꼽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평산마을로 가셔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회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 모습이 이제 통합의 그 의미도 대단히 당내 통합이죠. 화합. 통합과 화합의 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그런 저 정통성을 확인하는 그런 그 행보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박찬대 최고가 연설하면서 마지막 연설에서 제가 이재명에게 줄 섰다라고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하고 문재인과 같이 했던 사람들은 다 줄 선 겁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에 동의하니까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가야 됩니다. 쇄신하고 혁신하고. 사실상 뭐 친명 친문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게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요. 저나 우리 김현철 위원장님이나 우리 남영 위원장님이나 다 이제 친문이었던 거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같이 힘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논란 없이 하나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가 입뿌리 토크였어요. 이제부터 진짜 저희 그 자기 소개 이름 제가 호명하고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1번가 11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인 다시 인사 좀 제대로 한번 시작하죠. 네. 비상대책위원 소임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평택을 지역위원장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더원협 회장으로 이제 우리가 아직 미완의 과제가 하나 남아 있죠. 네. 지구당 부활을 위해서 이제 새 지도부와 같이 상의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지구당 부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더원협 사무총장, 우리 남영희 총장이 삭발단식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해서 3명의 지금 여성 동지들 규합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목발까지 짚고 다니는데 또 삭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핫이슈 되겠네, 핫이슈. 더 이제 더 결혼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저기 우리 이번에 저 새로운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만드는 길에 우리 더원협도 함께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저도 열심히 같이 응원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윤종군 위원장님. 예, 어제 하여튼 7777 아주 좋은 숫자로 이렇게 전당대회가 잘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 앞날이 더욱더 밝을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이제 정치 활동하고 있는데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저도 더 힘내서 더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예, 안성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윤종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신나게 출발해야 돼요. 진짜 기분 좋은 밤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뜰 때도 너무 신나가지고 진짜 선거가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그 어제 선거 결과를 저희 이름도 안 밝히네요. 여러분, 저는 인천 동구 미추홀구의 지역위원장 남영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해피바이러스로 불러주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어제 전당대회 분석 좀 해볼까요? 결과를. 이재명 당대표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77.77%. 이거 딱 보자마자 저희 지역위원회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7777 잭팟 터뜨리는 그 사진이 딱 올라온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잭팟을 터뜨린 게 아니라 민주당과 우리 국민들이 잭팟을 터뜨렸구나. 행운이 찾아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이제 지난번 대선을 0.7%로 졌잖아요. 네. 다음에는 7.7%로 이기고 이런 많이 돌더라고요. 또. 좋죠. 저는 우리가 내심 이제 80% 이상 득표하느냐가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7777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그냥 희망이 막 솟구치는 느낌? 저는 그 기사부터 찾아봤는데 이 외라미들 기레기 분들은 77.77 쓰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뭐라고 써놨냐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선출 박용진 22.23% 낙선 이런 식으로 77.77을 숨겨요. 어쩜 그런지 일관된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 77.77%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엄청 많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리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득표율도 득표율인데 이제 투표율 이제 걱정을 요번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중반에 이게 35자도 못 찍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솔직히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37.76%? 선방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대선을 앞두고 한 전당대회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또 이 대결 구도가 아주 막 긴장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선방한 거고 지난번에 그 추미애 당대표님 되실 때 투표율이 29%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때 투표자 수가 9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번에는 투표자 수로 따지면 43만 명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의 5배 이상 증가한 거기 때문에 실제 참여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역대 최대의 득표한 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60.7%였잖아요. 그렇죠. 60. 근데 넘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77% 한번 찍은 적이 있대요. 그걸 넘은 거죠. 넘은 7777로. 네. 민주진영의 모든 당대표 중에 최고 압도적인 득표. 그때는 대통령 후보 선출 투표였을 거예요. 아마 김대중 대통령. 그걸 77.5% 얻었던 게. 그리고 우리 윤 위원장이 방금 얘기했지만 그 전에 우리 권리당원이 앞에 이낙연 전 대표 할 때만 해도 70만 명이었잖아요. 70만 명. 네. 120만 명으로 50만 명이 늘어나서 절대적인 투표자 수는 훨씬 이번이 가장 거의 2배로 최대죠. 늘었습니다. 지난번보다. 그것도 아니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인데 언론에서는 보수 계속해서 투표율 끝나고 나서도 이걸 발목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에도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이재명에 대한 그 대항마의 성격이 결국 계속 이재명 깔아뭉개기, 낮추기, 흑화시키기 이걸로 계속 일변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때도 근데 호남에 말씀하세요. 결국은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80%를 넘어서면서 그 국민 여론조사였습니다. 거기에는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를 뺀 나머지의 국민들이 들어있으니까 일반적 중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투표했을 수 있거든요. 이분들도 80% 넘는 지지를 한 것이 민주당의 대표에 대한은 이재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역대 최저 투표율을 뭐 가지고 획득한 득표율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폄훼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재명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너무 무서워한다. 그리고 그것밖에 이유 뭐 설명할 게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용진 후보가 그런 주장을 많이 낮은 투표율에서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그 득표율이 높은 것처럼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투표율이 낮은 데에서 박용진 후보가 더 많이 얻었어요. 자기 득표율의 평균보다. 그 수치 다 맞고 또 시도당 그 위원장들 경선한 지역은 다 투표율이 50% 넘고 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표율이 지금 역대 낮지도 않고 역대 세 번째인데 37%인데 그 저 투표자 수로 따지면 역대 최대고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인 분석을 다 하더라도 이 투표율이 37% 나온 게 작은 건 아니고 37% 나왔다고 한 거를 비판하면 그거는 박용진 후보 때문에 낮아진 거다. 워낙 원사이드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전당대회 치르면서 이제 강성 팬덤의 지지, 뭐 이제 이 투표율을 공격하고 더불어서 이 공격이 실제로 많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득표를 한 걸 보면 일반 당원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권리당원, 대의원이 이제 제일 조금 이제 낮은 거죠. 근데 대의원 걱정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그게 그 첫 번째 이유가 지난 총선에 각 지역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254개 지역의 지역위원장들 중에 그러니까 원내에 계신 분들, 원내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을 이제 스칼라를 보면 이제 이재명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 이재명이라는 그 독자적인 우리 그 대선 후보, 뭐 특별한 개파의 도움으로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국 대의원에서 뭔가 좀 다른 표심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랬는데 결국 72%였다라는 걸 보면 대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죠. 대의원에서 72%를 이재명 대표 얻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기존의 어떤 그 지역위원장들, 현역 국회의원들 구성으로 보면 참 기대하기 힘든 그런 수치였는데 근데 어땠어요? 70%를 넘었어요. 어제 2시간 동안 그 저희가 ARS로 전화 받아야지만 투표 가능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투표율이 뚝 떨어질 줄 알았는데 85% 가까이 그렇죠. 됐습니다. 86, 그것도 괜찮아요. 86.5. 그래서 그것도 아주 양호했고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위원장님들 다 근데 그 투표율은 마찬가지시겠지만 진짜 기대 이상이에요. 그렇죠. 2시간이었나? 그러니까. 3시간? 그러니까 다들 2시간이었죠. 받아야겠다라고 엄청나게 각오하고 계셨고 네. 오다도 다 간 거예요. 네. 사실은 지역위원장들. 근데 저는 그 지역위원장의 오다와 전혀 무관했을 것이다. 그렇죠. 전국 네. 대의원들도. 대의원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충성심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2시간 전화 5번 해가지고 85% 85%. 가까이 이렇게 나온 거는 참 대단한. 그러니까 결국은 집단지성이 네. 그대로 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 전국 대의원들 포함해서 권리당원 다 이기는 민주당에 대한 열망으로 투표한 거지. 그 뭐 그 지역위원장이 오더 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인원들은 사실 제한적이에요. 근데 우리 대의원들이 정말 전략적이라는 걸 느낀 게 그 최고위원 투표에서 서영교 후보가 1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1, 2등을 정청래, 고민정이 쭉 권리당원 쪽에서 했었는데 대의원 투표는 1등이 서영교고 2등이 송갑석, 3등이 박찬대예요. 그리고 4등이 정청래, 5등이 고민정 이렇게. 교묘한 네. 진짜 그 그러니까 정청래, 오위 고민정은 순위에 이제 1, 2등 네. 됐고 줄 세워졌습니다. 거의 좀 관심 없고 나머지 중에서 누구를 올리고 네. 누구를 할 거냐 이런 전략적으로 선택들을 하신 거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최고위원 얘기 직전에 우리 어제 이재명 당대표 수락 연설 어떠셨어요? 그 뭐 연설문을 쓰셨던 우리 윤종국 위원장님은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귀에 들리던 부분이 있던가요? 어쨌든 그 미래 정당 저는 좀 거기에 좀 꽂히더라고요. 이제 앞에 했던 얘기는 그동안 쭉 오랫동안 해오셨던 얘기인데 이제 사직생의 각오로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워딩을 조금 이제 비슷하게 좀 하셨어요. 그래서 총선 승리의 토대를 만들지 못하면 그런 소명을 다하지 못하면 정치인 이재명의 이제 소명도 끝나는 거다. 이제 아주 절박하게 본인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귀에 많이 들렸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최대치의 협력을 하겠다.
잘못 복주하고 그럴 땐 좀 싸우더라도 근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최대치로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자주 하는 표현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민생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좀 느낌을 전달받았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러더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결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분명히 했어요. 나는 그 당원과 그 국민들에게 빚진 거 외에는 빚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본인이 무슨 사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시스템 공천으로 성과를 낸 그 객관적인 그 잣대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겠다. 이 말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기존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은 더 나가라고 하지. 우리 당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질책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대단히 그 의미가 저는 되게 함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 이재명 그 당대표의 딱 그 컨셉이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민생 실효. 예, 실용주의 그거를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이제 영수회담 제안을 통해 영수회담도 제안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언제든지 협력하겠다. 다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역행하는 거에서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 두 가지가 딱 이제 그 우리 이재명 당대표의 취임 일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 첫 지시사항으로도 그 민생경제이기 대책기구하고 민주주의이기 대책기구를 당대표 산하에 딱 두 가지를 먼저 딱 두자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딱 그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창과 방패를 딱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생기구가 이제 우리의 창이 되는 거죠. 경쟁해야 되는 어떤 주요한 테마인 거고 민주주의 지키는 기구는 또 이제 저들의 어떤 검찰 권력의 그 잘못된 그런 거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창과 방패를 적절하게 딱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특별기구 설치에 대한 말씀하신 거 보면서 어차피 어대명이어서 아마 첫 해 돌고 개표 이후에 계속 준비만 하셨겠다 오늘을.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바라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퇴행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독주를 막겠다라는 이 말씀을 세게 해주셨잖아요. 정말 도울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로 돕겠지만 지금 민주주의 역행하는 부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 결기도 다 보여주셨고, 또 저는 이제 어제 그 수락 연설은 좀 길긴 했지만 다 저희들이 원하던 얘기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재명의 그 좋은 포효하는 모습은 그 처음에 투표 결과 전에 하셨을 때 그때가 더 멋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그 수락 연설에서는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꼭 한번 다시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최고위원회의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백드롭이 국민의 삶, 그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희가 어제 당대표 선출을 했지만 마치 대선에서 졌던 대선을 뺏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거든요. 이 백드롭이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죠?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민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좀 갑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석으로서 이제 새로운 당대표도 뽑고 이제 심기 일전에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할 준비를 시스템을 딱 이제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같이 해야 될 상대방은 지금 4분 오열돼 가지고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재명 당대표 되면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네. 국민의힘 반응이 참 웃기더라고요.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 아,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평당원이다. 아니 평당원이 당원들의 선택으로 뽑힌 당대표를 내부 총질이라 하는 당대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이렇게 그건 정말 너무 이렇게 교원영색하는 거잖아요. 아주 선택적이에요. 네, 당무에 관여 안 하겠다더니 그 체리 따봉 문자 보내면서 그러니까 내부총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했죠. 건데 전당대회 너무- 시기도 본인이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그 국민의힘 의총도 사실 연찬에도 갔죠. 대통령하고 이렇게 조율되지 않으면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도어 스팽에서 또 당의 결정 존중한대.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너무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니까 진정성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참 앞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 진짜 최고위원 득표율 얘기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전국 대의원 분들이 서영교 의원님을 선택해 주셨죠? 1등으로. 20.49%. 엄청난 차이로 1등 해줬어요. 근데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예상들 하셨어요?
저는 했어요. 그 오래된 우리 당을 지탱하고 계셨던 고문님들이 주로 전국대회에 포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각 지역마다 꼭 그 숫자가 안배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화를 해보면 서영구 의원님이 그 연설을 하시는 동안 너무 이렇게 활기차게 믿음이 가게 그냥 씩씩하게 잘한다.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많이 얻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여론조사에서 사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여론조사 거기 서영교가 1등하는 맞아요. 거로 나왔었고 그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 순서대로 나왔는데 저는 진짜 놀란 게 오르기 차이가 1.58%인데 정청래 의원이 1.6%만 더 얻었어도 순위가 바뀐 거야. 5위랑 6위가. 아, 이쪽으로 더 몰려가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아까 말한 진짜 이거 누가 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작전을 짠 것도 아닐 건데 집단지성이 이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는 그 열망들이 그렇게 딱 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대의원들이 확실히 전국 대의원 이제 16,000명이잖아요. 예. 정보 소통도 빠르고 그런 걸 좀 느낀 게 막판에 이제 2, 3일 앞두고 벌써 이제 여론조사가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회자된 게 박찬대는 많이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안정권이다. 예, 예. 경기 수도와 서울에서 네. 당원들이 많이 몰아줬다. 네. 그래서 그 윤영찬 사퇴하면서 송갑석 지지 선언하면서 박찬대가 좀 위기다. 그때 꼴찌였으니까 마지막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서울 경기가 이제 개표되면서 3위로 또 올라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돌았다는 결과가 돌면서 박찬대는 이제 안정권이다. 서영교하고 장경태가 어떻게 될지 위험하다. 모른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또 대면 표가 급속도로 또 서영교 의원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네. 박찬대하고 서영교가 0.01% 차이잖아요. 네, 0.01%. 그거로 3위 사이인데 사실 그 순위도 의미가 있잖아요. 어제 그래도- 우리 원외위원장들 네. 그거 할 때 왔었잖아요. 네. 그 서영교 의원이 3선인데 3등하게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본인은 굉장히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0.01인데 저기 이재명 후보하고 런닝메이트 개념으로는 박찬대 후보가 유일했잖아요. 사실 딴 분들은 마케팅을 이렇게 한 건데 4등하면 좀 면 빠지잖아. 그러니까 딱 3등 만들어낸 면을 또 것도 세워주신 것 기가 같죠. 막힌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리고 제가 오늘 최고위원 자리를 저도 이제 한 3달 동안 앉아봤는데 그 박찬대 의원 자리하고요 서영교 의원 자리가 되게 차이가 커요. 느낌이 다르죠. 제가 그 서영교 의원 자리에 앉았거든. 거긴 잘 안 보여. 아, 이렇게 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있어요. 메인 카메라를 네. 놓고 볼 때.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당대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 쪽에 앉은 쪽이 카메라에 많이 잡혀. 왜냐면 이쪽에서 찍거든. 네. 이쪽은 그 이제 사회자라든지 사무총장 거기에 가려. 저기 나오잖아요. 저기 보이잖아요. 저기 서영교 의원 자리. 박찬대 의원님하고 정청래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그쪽. 이쪽이 그 잘 왼쪽이 잘 비춰지는 보여. 곳. 이렇게 보면 저쪽 그리고 특히 서영교 의원 자리는 이렇게 제가 거기서 늘 했었거든. 그래 보면 소외된 것 같았었구나. 아니 이렇게 화면발이 정면으로 안 비춰지고 옆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박재우 의원이 그 옆에 고민정 의원 자리였는데 그분이 코로나 걸리고 그러셔갖고 자주 빠지셨어.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았었거든. 거기 앉으면 뭐가 있냐면 원샷에 들어가요. 양쪽으로 4명을 자르거든. 그래서 많은 참 우리 디테일하게 설명해 지지자분들이 아니, 실제로 그게 아니, 중요하냐 안 하냐, 왜 수석이 중요하냐 안 하냐 이런 막 논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이유가 이렇게 비대위원 해보신 분의 경험을 들었어요. 이 자리 배치가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이 최고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스피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 의결 기구이면서 그건 결국은 주목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것인데 어디서 이 카메라를 잘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발언의 순서도 네, 중요하잖아요. 발언의 순서. 국힘도 보지만 그 이제 비상사태가 생기면 승계 권한이 딱 저 순서 0.1% 차이로 맞습니다. 네, 앞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희 한 하루 지나면 순위는 또 다 잊어버릴 겁니다. 아무튼 다 모든 분들 이렇게 최고위원 당선되신 우리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그리고 의원님께 저기 축하 인사드립니다. 여성이 자력으로 2명 처음이죠. 처음 아니에요, 이것도? 맞습니다. 처음인 처음입니다.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 8명 후보 군안에 네. 여성 후보가 있었다가 5위 안에는 꼭 들어가지 못해서 지명직으로 한 명 꼭 그렇죠. 세우고 네.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 자력으로 다 되셔서 이것도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네. 민주당 내에 좋은 인물들이 또 후보군에 나오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점점 더 그 여성 공천의 그 뭐 활당 양을 좀 늘려가는 그런 것도 이 여파 뭐 미친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예상을 또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인데 통상 기존에는 이제 지명직 2명을 여성 청년, 그랬죠. 노동 이렇게 해서 했는데 노동은 항상 한 명은 이제 지명을 했던 것 같고 여성 청년에서 1명을 했는데 그 부담들을 이번 최고위원 당선자들이 다 해소시켜줬어요. 여성 청년, 여성 2명 들어갔죠. 청년 이제 장경태뿐만 아니라 고민정 맞아요. 그 네, 최고도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다른 이제 좀 폭넓게 우리 그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그 대표께서 이제 통합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그 임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이제 룸이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잘 된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제 뭐 통합을 얘기했으니까 뭐 지역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그 처음에 하도 내부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심할 때 최고위원 9명 중에 5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이제 원내대표랑 당대표 빼면 임명직 2명은 이제 우리 편으로 확보하고 1명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임명직을 이제 그렇게 그 반드시 이렇게 뭐 이렇게 원래 임명직은 그 당대표를 가장 그 호위무사 비슷한 사람들 임명해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여지도 많이 좀 이제 해소가 돼서 그 아마도 그 지역 안배 쪽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전에도 이제 당에서 일할 때도 좀 자주 주장했던 건데 자기 참 추천도 하세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 못하고. 노동계 얘기를 좀 본인이 좀 하고 싶으신 거 아니 아닌가요? 노동은 저 한국노총한테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는 직전 민주노총이 비대위원이어가지고 네. 그 말을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또 예.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성 청년은 이제 충족이 된 거고 이제 지역 안배 이제 이거 남은 건데 저는 뭐 당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캠퍼스도 좀 주장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잘 수용이 안 되는 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경제, 민생, 미래 좀 이런 키워드들을 이런 영역에서 당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좀 하면 어떨까 그런 거를 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부담을 좀 덜은 측면들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 컨셉으로 가서 그런 뭐 지역 안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2자리니까 1자리 정도는 좀 경제, 민생 혹은 미래 뭐 이런 쪽이 어떤 컨셉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을 좀 새롭게 좀 찾아서 좀 지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조금 전에 사진 보람쌤 띄워주신 거예요? 평산마을 사진? 우리 지지자분들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님하고 이재명 당대표하고 정청래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이게 박홍구 원내대표님하고 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네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좋네요. 든든합니다, 아주. 우리 비대위도 한번 간다고 하다가 결국 못 가고 그냥 쫑쳐버렸네. 잘 도착하셨고 회동하시겠는데요. 좋은 말씀 나누시고 민주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단합된 똘똘 뭉친 민주당이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한 구상 좋은 얘기 나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지명직 최고에 대해서 어제 막 신난 기분에 혼자 포스팅을 하나 했어요. 페이스북에. 봤습니다. 양문석, 최민희.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최고의 화력이 필요할 때다. 지역 안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호남, 영남 이런 이제 소외 지역 안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지역 안배도 중요할 것 같지만 그 지역을 다 균형 있게 잡아주실 분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부분, 당무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유능하게 해내실 분, 그러면서 여당과 잘 싸우실 분, 이런 분들로 경험 좀 있는 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아니, 어제 딱 보면서 잘 양문석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고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성이 2분이나 딱 이렇게 아니 들어가셔가지고 여성과 관계 없죠. 지금 뭐 여성 안배는 아니고 유능함. 네,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그건 이제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금 최고위원 당대표. 구성도 아직도 화력이 부족해요? 아니 저 정도면 완벽한 게 더 좋지 않아요? 하모니. 모든 게 다 과유불급입니다. 네.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분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로 알겠고요. 아이 그건 아니고. 자, 당대표, 그래서 지금 지명직 최고는 어쨌든 지금 이재명 당대표께서 누군가 선택을 하실 텐데, 아직 이제 정하진 않았어요. 어제 그 전당대회 마치자마자 당선 인사 기자회견 마치고 한 9시 반부터 도시락 이렇게 회동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모두가 모여서 2분의 그 새로운 신임, 지도부 선정을 했죠.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의 천준호 의원, 그리고 대변인은 박성준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다 그 2분이 초선이고
네, 저희와 다 비슷한 게 또래 그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 참, 음. 뭐좀 왜 할 얘기가 네. 많구나. 진짜 놀랬는데 제가 어제 전당대회 장에서 박성준 의원한테 대변인 하셔야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고 딱 그랬는데 딱 대변인 된 거예요. 아, 내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가 박성준 의원하고 제가 같은 날 공천 받았잖아요. 둘이 같이 기사에 나오고 저랑 동갑내기고요. 아, 지난 총선 때 그러셨군요. 천준호 그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 우리 윤종호 위원장이랑 동기죠? 같은 과. 그렇죠. 내가 1년 제가 후배. 할 말이 없어요. 네, 1년 후배들인데 천준호 비서실장은 딱 그 제자리가 딱 그 체질이 비서실장 같아. 제가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 총괄 상한시장 할 때도 비서실장 했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실장도 했었잖아요. 스타일이 이렇게 잘 정리 같은 걸 잘하고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야무져요. 예, 그리고 성실하고. 공부도 성실하고. 그 딱 스타일. 그래서 제가 요 두 분 임명한 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딱 이재명 당대표 스타일이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사람들은 되게 막 이렇게 되게 돌파력 있고 추진력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주변에 많이 의견을 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딱 그 실용주의 노선을 걷잖아요, 이분은. 그래서 당대표를 하면서 가장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진용으로 2명을 나는 했다. 이걸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실력과 능력을 주요하게 본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뭐 이재명 개다 무슨 개파 뭐 이런 게 저기 됐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준호 의원은 이제 참 친구라서 제가 그런데 너무 저는 이제 제가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다 추천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저희 다 추천했습니다. 비서실장 했으면 천준호 좋겠다 이제 그런 의원님.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도 했고 그래서 정무 감각도 있고 네네. 지난번 대선 때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비서실에서 부실장을 했잖아요. 근데 천준호 의원은 기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기획자. 이제 총괄 기획을 했던 이제 의원이고 굉장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꼼꼼하게 아주 완벽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심기경을 잘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차분하니까. 우리 박영선 후보 성격 아시죠? 의문의 1배? 그걸 다 감당해. 박영선 심기경호가 가능한 매단되는. 그리고 이재명 그 당대표도 심기경을 잘할 거야. 그리고 박선준 저 대변인님도 또 이런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충청권 이제 충남 금산 출신이신데 그런 측면에서도 또 이렇게 좀 지역 안배 뭐 이런 것도 좀 지금은 하시지 중동 않았나 성동구 을 네, 예, 지금 이제 의원이시고요. 서울이지만 아무튼 뭐 다 누가 되시든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은 저희가 좋은 팔로십을 보여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계속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뭐든지 우리 예전에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듯이 제명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말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 천준호 비서실장도 화이팅. 화이팅! 박선준 자, 대변인 어제 저희가 중요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저희 3명이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외 지역위원장들인데요. 지구당을 부활하라 이 현수막을 어제 전당대회 주변에 한 10개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검찰개혁 뭐 경찰국 설치 반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하고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 이 상황에서 불법과 합법에 막 이 담을 넘고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강한 요구를 이 전당대회 아니면 이런 목소리 내기 힘들잖아요. 또 몇 번이고 통과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그 정치개혁 과제 중에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은 법이죠. 저희가 어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어땠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렇게 원외위원장들한테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무실 어디야? 왜 간판 안 걸어? 아니 그 법 때문에 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맨날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2004년인가 오세훈법 그때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벌써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돈 먹는 하마 이제 지구당이 이런 비판적인 것들 때문에 이제 변화가 해지가 필요했던 됐죠. 그런 시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뭐 현역 의원들은 지역에서 많은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사무실도 크게 내고 의정활동 보고회도 하고 그런데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도 못 내고 간판도 못 걸고 뭐 개인 사무실을 낸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역 당 조직과 관련된 회의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건비 지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지구당을 부활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기초 단위에서 정당의 활동, 당원의 활동을 최소한의 영역에서 합법화한다.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좀 이제 국민들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저희- 새 지도부가 나갈 길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다음 꼭지로 넘어갈게요. 예. 저는 갑자기 지구당 얘기하려다가 지구당 딴 얘기 좀 얘기해야지. 해주세요. 얘기하셔야 돼. 그거 제일- 통과시켜야죠. 역점 저보고 내고 삭발하라는 얘기만 빼고 다 하세요. 저 상반기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어요, 구두로. 네. 지구당 부활하는 거로. 근데 권성동 원내가 뒤집었다 그러던데 하반기 때 정개특위 다시 만들어졌잖아요. 남인순 위원장인데 이거는 우리 새 지도부의 모든 공약이기도 했고 박홍근 원내도 정개특위에 논의 안건으로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의총에서도 다 얘기했던 내용이라서 우리 더원협에서 반드시 요거는 하반기 때 새 지도부랑 얘기해서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어제 퍼포먼스 한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허대만 동지라고 포항에서 7번을 낙선하면서 민주당에 출마해서 낙선해 결국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꿈꿨던 전국 정당화의 꿈, 노무현의 꿈이잖아요. 그런 꿈을 위해서도 이게 지구당이 최소한의 활동할 수 있는 장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회에서 지구당 부활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같은 경쟁자지만 9명의 보좌진 그리고 사무실, 유급 직원 그리고 최대 3억 원까지의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출판 기념회 하면 또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단 하나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의무는 똑같잖아요. 원내 똑같은 지역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민주당이 전국 정당화로 가는 교도부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걸 잘 알아요. 원내 출신이기도 해서 어제도 연설하면서 거의 모두 발언 격에 이렇게 그 얘기를 담아서 한번.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결코 우리가 원내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한나라당 차떼기당 시절에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대단히 많아서 국회에도 지금 법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마지막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모두가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개선하지 않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종식시켜달라.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기저에는 그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원내들이 잠재적 경쟁자 아닙니까? 경쟁자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싶은 속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겉으로는 지구당 얘기하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다라는 거를 포장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기득권 유지죠. 어떻게 제가 보면.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원내도 없애라고. 그러면 국민들도 맞아요. 더 좋아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김현정, 남영희, 윤종군 사무실 간판이라도 하나 제대로 그럼요. 걸고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게 요구 사항이에요. 저희 이름은 걸지 않더라도 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라는 음. 그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지역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걸 수 있게만 돼도 지금은 그냥 시도연 합동사무소 이런 그렇죠. 식으로 무슨 포럼 자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저희 세 명이서 지구당을 부활하라 한번 외치죠. 자 시작. 지구당을 부활하라! 아유 저 언제까지 구호해주고 이렇게 그 법 안 지키는 당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정치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구당을 부활하라라고 외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정글 같은 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려고 제가 땡 소리를 했습니다. 지구당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구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입에 붙었네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는데 금요일 날 한 오전 한 11시 한 4, 50분 정도에 속보가 떴어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게 됐지 않습니까? 일부는 기각을 했지만 일부는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준석의 승! 저희가 그 얘기는 아마 지금 완승이죠, 완승. 모든 그 매체에서 주말 내내 다뤄갖고 상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그 이후의 과정들을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상상력도 발휘하고. 오늘 또 보셨습니까? 비대위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를 또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의총의 결론이 나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저는 그날 요게 발표되기 전에 1박 2일로 국민의힘이 연찬회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윤핵관이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승전 기념식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단 말이에요. 맞아. 대통령이 아무리 집권 초지만 여당 의원들 연찬회에 가서 직접 참석해서 건배하고 이런 거는
사실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준석 쫓아낸 기념으로 전승 기념식을 멋있게 하고 딱 헤어졌는데 20분 만에 헤어지고 나는데 다시 원폭이 투하가 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자기들이 이제 자초한 얘기는 한데 앞으로가 참 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나 민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9월 1일 날 곧 정기국회도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데 같이 손 맞잡고 일을 해야 될 상대방이 너무 지금 사분오열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조만간에 해결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더 좀 걱정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장인데 거부하고 있어요. 어제 의총에서 결의된 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5시간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를 한 거잖아요. 자기들 내부에서는. 근데 그러려면 전국위원회 소집해야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절차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국회 운영할 때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국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의장이 나 사회 안 보겠다. 이러고 그냥 저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니까 지금 전국위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의장이 직접 나서서 소집을 하거나 최고위원회에서 소집 의결을 하거나 그다음에 상임 전국위원회 4분의 1 이상 소집 요구를 할 경우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소집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의장이 거부하고 있고요. 최고위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최고위원 말이 안 되게 돼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전국위를 소집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 비상 상황을 다시 확인을 받겠다. 그렇죠. 그거거든요.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려면 전국위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지금 의장이 지금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 그 법원에서 판결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액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꼼수를 하려니까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가래로도 막기가 힘든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준석이 가처분한 게 또 법원에서 인용이 되고 뭐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안 한다 이런 거 가지고 분란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트럭테로도 못 막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지금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를 그부터 하위기구인 상임정국이란 전국이 열어서 해임시킨 거, 이준석을 해임시킨 그게 현재 저걸 초래했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초래했다는 건데 그걸 그러면 다시 비대위 자체가 무효다라고 판정을 했으니까 비대위는 무효니까 원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했던 시절로 돌아가라는 취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도 크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퇴하고 의총은 바로 열어도 되잖아요. 의총에서 권성동 후임 원내대표 뽑은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 되거든. 그리고 그렇죠. 그 최고위원들을 보궐선거에서 추가로 뽑으면 되잖아요. 요게 사실은 누가 봐도 가장 정답인데 기승전 이준석 찍어내기라는 결론이 이미 나 있으니까 거기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이제 두게 되는 거잖아요. 두게 되고 그래서 뭐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데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 비대위원들은 사퇴 안 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그 무효인 비대위의 의원들이 했던 행위들은 다 또 무효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면. 근데 그거를 비대위원들이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가처분의 직무정지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버틸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까지도 그것도 이상하지만 봐줄만한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또 권성동이가 안 돼. 이러니 뭐 이거는 거의 막장 드라마 이런 게 막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그 보니까 그 이준석 쪽에 명분도 다 또 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계속 공격하면서 이제 그 당을 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아까 또 기사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또 하더니 또 대통령실에서 권성도 사퇴하라고 또 뭐 했던 기사가 아까 나더라고요. 이 내부에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아주 발빠르게 다음 당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찐 윤핵관과 그냥 윤핵관의 다툼도 지금 막 있는 그런 거예요. 거죠. 장제원, 예, 권성동의 싸움 때문에 그 권성동 발언하는 거 보세요.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본인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본인 거치 문제는 최고의 책임자죠. 자기가 결정하겠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내가 1등 공신인데 내가게도 안 가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상황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따지면 이제 권성동한테 있는 거죠. 나는
그거보다 약간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누가 두고 싶어도. 보이지 않는 그 아. 손에 의해서 체리따봉 그분이 시키기 전에는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통령실 말 따로, 대통령 말 따로가요? 따로 지금 그러니까 또 더 헷갈린 거야, 지금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아니 그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콩가루가 이런 게 콩가루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거짓말해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저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도 폐기했다고 막 그 했잖아요.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와갖고도 폐기해서 없다라고 했는데 행안위가 엊그저께 또 있다랬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더 웃긴 게 이렇게 개인 신용정보라서 없앴는데 뭐 공문으로 온 것들만 또 따로 갖고 있다라고 하고 이게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니까 혹시 이제 또 문제될까봐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 큰일 날 거짓말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박지원하고 서훈 국정원장 고발했을 때도 그냥 대통령실하고 상의 안 했다. 대통령실은 그 얘기했을 때 우리는 기사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정치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 전 정부 직전 그 국정원장들을 고발하는데 그 대통령실하고 상의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죠. 근데 그걸 뻔뻔스럽게 보도 보고 알았다 그랬는데 국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허락을 득해서 고발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 국가 기강차 안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준석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언한 거에 대해서 국정에 바빠서 챙겨보지 못했다. 이런 입만 새빨간 벌리면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입만 그거를 벌리면 거짓말.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대통령실의 정무라에는 다 사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발언을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준석도 저도 챙겨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싸움이나 하고 이 바쁜 와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막 말이 다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가장 큰 피해 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는데 전 경찰청장이에요. 그 사퇴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 그래갖고 왜 그 치안감 이상 인사를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 저것도 없이 임기가 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사퇴했죠. 근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게 그 경찰청의 잘못이 아니라 행안부에 있는 저 실무자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며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국기문란이라 한마디 사퇴해버렸잖아. 그거 그럼 그 행안부 잘못, 그 실무적인 잘못인 거에 대해서 그 사람 경찰청장 그만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도 없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가 김창룡 아니고, 전 네, 경찰청장이었죠. 대통령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게 지금 비서관 몇 명, 선임 행정관. 요새는 뭐 3급 행정관 뭐 그만두는 것까지 기사가 나더라고요. 이게 사실 예전에는 아니 책임을 지려면 수석이 책임지든가 그럼 비서관이 책임지든가 해야 되는 거지. 3급 행정관 뭐 5급 행정요원 이런 사람들이 나간다는 게 아무 책임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기사화가 되는데 사실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고도의 그 집권 기관이지 않습니까? 같이 뭐 일해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초기에 이제 100일 정도 됐는데 거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한 4분의 1 수준? 뭐 5분의 1 수준 이제 비서관 이하 행정관들을 뭐 바꾸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대대적으로 일시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밖으로 다 드러나지 않은 뭔가 심각한 내부의 어떤 업무 체계 시스템 책임과 권한 이런 차원에서 뭔가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에. 저는 그 근본 원인이 거짓말 정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게 대통령실 특히나 그 비서관들에 대해서 행정관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본인들이 계속 번복하는 그 거짓말들을 누군가에게 해명이 아니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퇴를 종용한다라고는 하는데 그 거짓말 손발 맞춰야 될 사람 그 바운더리에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퇴 종용을 받고 있고 퇴임하고 있는 소리 소문도 없이 자리를 비우고 있다라는 그 말단직에 있는 실무자들은 대부분이 정치권에서 온 당직자 내지는 윤핵관들. 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아는 검찰 쪽 인사들이 핵심 요직에 다 있는 윗 대가리선 아니겠습니까? 뭐 비서관급 또 뭐 수석급 뭐 이런 분들은 다 윤 대통령과 가장 측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하부 조직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을 같이 동조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니까 못 믿고 내쫓는 거죠. 이게 지금 대통령실도 이 지경이고 그러면 국민의 힘이라도 뭔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이준석이라는 그 정당성을 확보했던 선출에 의해 선출로 된
당대표를 찍어내면서 법이란 절차 하나도 지키지 않고 무시했던 이 국민의힘이 다시 법원에서 제대로 원상회복해. 전 지금 그 법원 판단은 결국은 직무대행 권성동 그 체제로 그냥 사고인 이준석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판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최고위원들 중에 김용태 최고위원 빼고 남아있죠. 다 사표 냈고 이거를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을 수 없는 상태는 최고위원들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가장 심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그와 김용태 남아있는 최고위원이 상의해서 새롭게 이제 비대위원들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김용태도 어쨌든 이준석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랑 뭔가 협의해서 인사를 하는 거는 죽어도 싫다. 그리고 저는 그 의총 결의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이준석 추가 징계를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 아니 정무 감각이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추가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오겠지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걸 조용히 윤리심판원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들까지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란 말이에요. 의원총회에서 이거를 징계해라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의 기본을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대에서 추가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이런 결의를 공식 결의를 4번째인가로 했던데 네. 이게 정상적인 뭐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국은. 결론이 나 있어서 그런다니까. 이준석 찍어내기라는 결론이 있어서. 있어도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걱정하고 이제 참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양두구육, 개고기 뭐 또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뭐 불질러 버리겠다 내지는 또 뭐 그 신군부 뭐 이런 발언한 이재명 제명해야 된다. 이준석 아이고 큰일 날 뻔. 이준석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제명하고 갈 때까지 가 보자고요. 하는 거 보고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 저희도 아니 그렇게 해서 제명을 했어. 이준석이 또 윤석열이 보낸 거 있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그거 법원에다 내면 또 어떻게 하겠죠.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저희가 울 수밖에 없는 희극인 거죠. 그죠?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 국회에 있는 그 의원들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의총이라는 걸 열어서 말도 안 되는 안건을 다루질 않나. 국민의힘 전체가 본인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정당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절차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 사실 이거 너무 우스운 비극 내지는 너무 슬픈 희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이번 정기국회를 정말 민생국회로 여야가 경쟁하자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심기일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기국회 앞두고 상대방 여당이 그것도 여당이 저렇게 이제 4분 오열돼서 지금 일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번 정기국회가 걱정이 됩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그 패스트트랙 있죠.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 다수 의석이 뭡니까? 일단 코로나 시간이 걸리니까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네. 이 내부에서 정한 절차 아니겠어요? 그거 지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지. 이 국힘당의 그 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그 뭐냐면 자기한테 모 인사가 경찰 수사도 무마해주고 저 징계도 다 없애게 하고 뭐 해외 특사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사퇴해라 이 얘기 있잖아요. 그거 주어가 없잖아요. 지금 누가 했는지. 나는 그게 그 체리 따봉 받으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준석이 어느 순간에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카드를. 그 어느 순간 또 그 카드 쓸 거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때도 점입가격으로 갈 것 같고 이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혼란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은
완벽하게 지금 민생을 위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당의 체제 구축을 완벽하게 해냈는데 어제 전당대회 이후로 지금 상대를 해야 돼. 정부 여당, 집권 여당, 정부 저 지경이니까 안타깝고 참 참담한 심경이지만 저쪽 네 분 저희가 또 즐길 건 또 즐겨야 되고요. 근데 저희 이제 새로운 지도부의 그 모습이 정말 유능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사실 파트너도 잘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해도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진짜 그 민주당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지율이 조금 회복은 됐지만 지금 완전하게 지금 신뢰를 다 회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우리 이재명 호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짧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죠. 네, 아까 뭐 그 취임 수락연설에서 했던 그 기조대로 민생을 가장 제일 우선으로 챙기고 그 성과를 보여주고 아까도 말씀 민생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을 거더라도 속전속결로 하는 모습 보이고 그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공약 하나도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 중소 영세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립 서비스만 하고 실질로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만 가는 정책으로 다 일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그 민생 정당으로 계속 가야 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정치 보복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당원 80조 있죠. 그거 빨리 폐기해야 돼요. 그거 아니 그거 계속 두면 계속 또 본인이 다 못하고 와가지고 못하고 나와서 아쉬워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정청래 최고나 뭐 서영기 최고가 다 한달했으니까 뭐 믿고 하여튼 그 민생과 그 선명 야당 요거 기조로 그 가고 성과 보여주면 우리가 민주당이 반드시 저는 다음 선거에서 절대 지지 않을 거다 확신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민생 개혁 활동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재명의 실력, 민주당의 실력을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좀 대내외적으로는 아까 이제 뭐 서두에도 여러분이 얘기를 했지만 전국 정당의 기틀을 만드는 것. 그래서 어려운 영남 지역 이런 데서 좀 당세를 좀 확장하고 이런 거에서 충분히 또 이재명 대표 자체가 또 TK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서 보면 오랫동안 이제 그 TK나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당에서 키우고 육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또 관심을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민생 개혁의 실력을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그 힘에 기반해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이런 민주당을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성공하면 우리가 꿈꾸는 이제 총선 승리 또 이제 정권 탈환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도 써주셨는데 당원 200만 시대 열자. 제가 200만. 오늘 아침에 또 페이스북에도 그 같이 박찬대 의원님이 어제 최고위원 당선되자마자 그 글을 또 썼더라고요. 제가 같이 포스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 150만이 될 텐데 저쪽 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개딸들 드디어 권리당원 되시는 때가 왔습니다. 이번엔 투표권 없었지만 한 20만 내지 30만 된다라고 하는 우리 그 젊은 분들 대거 대선 이후에 들어오셨던 그 젊은 우리 개딸분들 이제 드디어 권리당원이 되신다고 해서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우리 배고프다 아직. 200만 시대 열자. 그러려면 험지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이웃집에 민주당밖에 우리가 믿을 데가 없어. 기댈 데가 없어. 이러고 지금 입당시키기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다. 많이들 당원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평택 김현정 TV 안성 윤정군 TV 홍보해달라고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원외위원장들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각자 공중파에서 또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시니까 잘 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저희 여기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는데 100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 60년, 2070년, 2080년, 2090년, 210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요 방송, 정치 1번가 112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